최근 1, 2년 사이에 금값이 크게 치솟아 올라서 금이 진짜 금값으로 거래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가 됐는데요. 과연 이 시점에서 금을 살 필요가 있는 건지, 그리고 금을 산다면 도대체 어디서 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금값에 관한 모든 것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자, 일단 그동안 금값이 어떻게 변했는지 역사를 한번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원래 금은요, 1971년까지만 해도 고정 가격이었습니다. 무조건 1트로이온스에 35달러였거든요. 왜 그렇게 고정이 되느냐? 미국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무조건 35달러를 갖고 와라. 그러면 금 1트로이온스로 바꿔주겠다. 그러니 금의 국제 가격은 35달러로 철저하게 고정된 상태에서 거래된 겁니다. 그런데 1971년에 닉슨 전 대통령이 이제 더 이상 35달러 갖고 와도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 이렇게 금태환 중단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금값이 크게 올랐죠. 얼마나 많이 올랐냐? 71년부터 80년까지 850달러가 됐습니다. 무려 24배나 오르는, 와, 그야말로 그때 당시에 일종의 비트코인 가격 오르듯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금의 화려한 시기는 80년에 끝났습니다. 81년부터 금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20년 동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99년에는 금값이 245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금이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고 80년에 금 투자를 했다. 그러면 금값이 7분의 2 수준으로 떨어지는 걸 아마도 이때 당시에 목격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금 투자라는 게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것만 봤기 때문에 금 투자는 더 이상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기피 대상이 됐었는데요. 근데 1999년을 기점으로 빠른 속도로 금값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2000년에 5천을 기록했는데 지금 한 2만 정도 되죠. 4배 정도 올랐는데 금값은 2000년 대비 11배가 올랐습니다. 이때 이후에 11배가 올랐으니 나스닥 지수 대비로는 금값이 더 많이 오른 겁니다. 물론 똘똘한 그런 기업에 투자를 했다면 금값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른 기업도 많지만 지수에 투자를 했다면 그렇다는 뜻이니까 어디까지나 지수하고 비교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는 2019년에 이 KBS 1라디오에 한번 출연해서 무려 40분 동안 왜 금을 사야 되는가, 그 얘기를 한참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악플이 정말 많이 달렸어요. KBS 경제부장이라는 사람이 무슨 투기를 부추기느냐, 그 당시에 금을 사는 건 투기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왜 그랬냐? 사실은 이 투기라는 생각 자체가 미국이 심어준 겁니다. 왜냐? 원래 우리 인류는 4,000년 동안 금을 화폐로 썼는데 달러가 금의 지위를 이렇게 뺏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금값이 튀는 걸 가장 싫어하는 게 미국 정부입니다. 심지어 루즈벨트 대통령은 1930년대에 어떠한 대통령령을 내렸냐? 금을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거래하다가 붙잡히면 10년 이하의 징역, 심지어 벌금을 때리는데 지금 돈으로 거의 5억 원 가까이 엄청난 벌금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금을 거래한다, 이게 뭔가 투기하고 똑같게 이렇게 느껴지게 만든 게 누구였냐? 바로 미국이었죠. 왜? 달러 패권의 확고한 지위를 위해서 금을 사고 파는 걸 불법적인 거, 투기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머릿속에 심어준 거죠. 그런데 2019년 9월 12일 제가 이 방송을 했을 때 금값은 1g에 5만 5천 원이었고요. 25년 1월 5일자는 1g에 12만 8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금값은 232%로 올랐다는 뜻이죠. 2.3배가 됐다는 뜻입니다. 근데 2019년 9월 12일에 S&P 500 지수는 얼마였냐? 3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로 보면 S&P 500 지수는 2배로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3배 대 2배, 이렇게만 볼 수 없는 게 S&P 500 지수를 만약에 다시 원화로 환산한다, 그러면 2.7배로 올랐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다가 아니죠. S&P 500 지수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배당금, 이게 또 따로 있었을 거니까 S&P 500 지수의 상승률이 좀 더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코스피하고는 아예 비교가 안 되는데 코스피는 이 기간 동안 고작 25% 올랐습니다. 근데 수익률만 생각하면 금 투자보단 S&P 500 지수 투자 더 나았고 나스닥 지수 투자했다면 훨씬 더 나았을 텐데, 근데 금을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금 투자가 필요한 건 해지 기능 때문입니다. 자, 2000년 닷컴 버블 때가 그 해지 기능이 가장 잘 발휘됐을 때인데, 자, 2000년 닷컴 버블 한창일 때 나스닥 지수는 5000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닷컴 버블 붕괴 현상이 일어났죠.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1100까지 떨어졌다가 그리고 나서 슬금슬금 회복을 했는데 2007년 8년까지 회복을 하다가 그때부터 갑자기 또 나스닥 지수가 급락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중 바닥을 찍었는데 그때 1268이었습니다. 그러니 2000년에 만약에 나스닥 지수에 투자했다 그러면 9년 동안 와, 1268을 보니까 4분의 1 토막이 났다, 이런 뜻이 되죠. 그런데 2000년에 닷컴 버블이 한창일 때 금값은 300달러였습니다. 금값 최저치는 1999년에 245달러 정도였는데 이게 회복을 하면서 300달러 정도까지 다시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2000년부터 2009년 3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까지 금값은 940달러로 3배 올랐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나스닥 지수랑 반대로 움직이기도 하니까 금값에 해지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011년 9월까지 나스닥 지수가 회복되면서 2,500이 갔는데 그때 똑같은 시기에 금값도 상승을 하면서 189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금값과 이 나스닥 지수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상승을 했던 거죠. 그래서 고수익을 당장 추구하려면 나스닥에 100% 자산을 넣는 게 뭐 가장 지금 당장은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혹시 세상은 모르기 때문에 해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봤을 때는 금에도 일정 부분 투자 포지션을 가져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금값이 폭등할 때는 왜 폭등을 했고 또 갑자기 20년 동안 금값이 헤맨 이유는 또 무엇인지 이걸 정확하게 안다면 앞으로 금값의 향방을 조금이라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금값이 가장 많이 올랐던 건 최근이 아니라 오히려 1971년 이후 10년 동안 24배나 올랐던 이 시기가 정말 금이 가장 화려하던 시기였고요. 자, 그러면 먼저 1971년 이후에 금값이 무려 24배나 올랐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자, 닉슨이 금태환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경제학 교과서에는 이렇게 단순하게만 나와 있는데 금에 대해서 진짜 반만 경제학 교과서에 써 있는 거고요. 이렇게 금값이 오른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당시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1969년 이후 12년 동안 미국의 물가가 2.5배로 상승했습니다. 근데 물가는 2.5배인데 금값이 24배나 오르다니, 와, 금값의 상승세가 물가보다 이렇게 10배나 더 오른 거잖아요. 여기에 또 다른 진짜 숨겨진 아주 중요한 금값의 요소가 있습니다. 1940년 이후 20년 동안 금 생산량이 크게 감소했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 2차 대전이 일어나니까 이 전 세계가 갖고 있는 생산력을 전부 다 전쟁 무기를 만드는 데 썼습니다. 그러니 금을 캘 그런 여력이 없었던 거죠. 두 번째 이유는 1트로이온스에 35달러로 고정을 해놓으니까 금을 캐봤자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죠. 금값이 한 20, 30년 동안 계속 35달러라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금광을 새로 개발하겠습니까? 그래서 금 채굴량이 크게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세 번째로 당연히 금광 업체들이 새로운 기술 혁신을 하지 않았고 금의 암흑기가 오랫동안 지속된 겁니다. 그래서 금 생산량이 1940년부터 무려 30년 동안 오히려 계속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금 생산량이 줄어들면 금의 수요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었을 때 이걸 받쳐주지 못했던 거고 1971년에 이렇게 금 태환이 중단되니까 금이 전 세계적으로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면서 금값이 무려 24배나 올랐던 겁니다. 자, 이렇게 1979년까지는 금값이 정말 화려하게 올랐거든요. 그런데 1980년 이후에 금값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20년 동안 내일이 떨어졌거든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폴 볼커 전 연준 의장, 바로 이분 때문인데 금리를 어디까지 올렸냐? 무려 기준금리를 20%가량 올렸잖아요. 와, 20%면 지금 뭐 고리대금업이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인데 미국의 연준의 기준금리가 20% 가까이 이렇게 오르니까 당연히 금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냐?
금을 갖고 있을 때 기회비용이 굉장히 크게 늘어난 거죠. 만약에 예금을 한다. 그러면 은행에서 금리를 크게 높여주는데 금을 갖고 있으면 아무런 이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금 투자에 대한 매력이 폴 볼커 때문에 크게 떨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폴 볼커는 단지 방아쇠만 당겼을 뿐 그 뒤에 금이 20년 동안 하락한 거 그건 금리 때문이 아니고 더 큰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요. 1980년 이후에 금값이 하락한 진짜 숨겨진 이유는 바로 기술 혁신 그리고 세계화 때문이었습니다. 20세기 이후에 우리 인류는 금 생산에서 4번의 놀라운 혁신기가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1912년 요때쯤도 금 생산량이 크게 늘어났고요. 그리고 1940년에 또 한 번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혁신기는 1970년이었고 그리고 2001년 이때까지가 마지막 금 생산에 혁명적인 기술 혁신이 있었을 때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류가 보유한 금, 이건 4,000년 동안 계속해서 캔 금이잖아요. 우리가 금을 버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야말로 전쟁이 나도 금을 갖고 피난 가는 경우가 정말 많고 금을 분실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잖아요. 우리 인류가 4,000년 동안 금을 계속해서 캐왔고 그리고 계속 누적해 왔는데 우리 인류가 보유한 금의 3분의 2는 1950년 이후에 채굴된 금입니다. 4,000년 동안 캔 금은 3분의 1밖에 안 되고 1950년 이후에 캔 금이 3분의 2나 된다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최근 들어서 기술 혁신이 계속됐고요.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세계화 열풍이 불면서 세계 곳곳에서 금광이 개발됐기 때문에 이렇게 금의 생산 혁명이 4번에 걸쳐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금값을 낮추기 위해서 미국이 진짜 온갖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1980년대 이후에 금값 억제를 위해서 미국하고 좀 친한 중앙은행들 계속해서 금 매도를 했습니다. 안 그러면 미국이 엄청 압박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금 매도에 동참을 했거든요. 그리고 1980년 이후에 20년 동안 꾸준하게 미국 정부가 금 선물 시장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계속됐거든요. 그래서 금값을 20년 동안 끌어내린 그 장본인, 그게 바로 미국 정부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를 보면 1999년에 영국의 금 공개 매도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영국의 중앙은행이 보유한 금의 58%를 팔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2020년에 미국의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서 금 선물 시장 규제를 무려 4번에 걸쳐 해서 금값을 억지로 떨어뜨렸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자, 1999년, 2020년에는 정보가 좀 더 공개되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거고요. 1980년부터 1999년까지 미국에서 물밑에서 온갖 짓을 금값 떨어뜨리기 위해서 했다는 그런 설만 난무한데 제가 보기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 달러의 유일한 경쟁 상대이자 달러 패권을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위협 요소는 바로 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가장 미국이 견제하는 게 바로 금값 상승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2019년에 심지어 책도 썼고요. 그리고 이 내용으로 출연해서 금을 사라고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금값을 둘러싼 이 시장 환경에 근본적인 변화가 2019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변화는 아무리 금값이 올라도 금 채굴량이 정체되기 시작한 겁니다. 언제부터? 2018년, 19년부터. 놀랍지 않습니까? 금값이 2018년, 19년, 20년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올랐는데 금의 생산량은 이렇게 1년에 3,300톤 여기에서 정체되고 오히려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 금광 회사들은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새로운 금광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지만 문제는 금의 함유량, 예를 들어서 땅을 한 1톤을 파도 금은 몇 그램밖에 없는 현상, 금광 속에서 금의 함유량이 점점 줄어드니까 이렇게 금의 생산량이 2019년을 경계로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더군다나 금의 생산 단가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금을 캐내려면 점점 더 깊은 곳에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서 금의 함유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생산 단가가 계속 올라가는 현상이 2010년대 후반부터 가속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더군다나 금의 수요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원래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에 동아시아 국가들이 다 무너지는 걸 보고서 이 동아시아 국가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달러를 어떻게든 확보하려고 정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돈만 생기면 미국 국채를 사줬거든요. 그런데 2008년부터 한 11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생겼냐? 뭔가 미묘하게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중앙은행부터 시작해서 튀르키예 중앙은행이라든가 여러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는 비중을 점점 늘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 그래프에서 노란색이 바로 각국 중앙은행이 금을 얼마나 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인데 2011년부터 이 노란색이 점점 늘어나는 모습 보이시죠? 그리고 2022년 와 진짜 각국 중앙은행들 금 정말 많이 샀습니다. 23년에도 이렇게 중앙은행들이 계속해서 금을 사니까 금값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특이한 게 있죠. 원래 이렇게 금값이 크게 오르면 장신구로 금을 사는 경우가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2022년부터 여기서 짙은 파란색인데 이 장신구로 금을 사는 게 그 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나 중국 같은 곳에서 아무리 금값이 올라도 금을 계속해서 민간인들이 사들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금값이 올라도 따라서 사는 경우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인도나 튀르키예나 중국이나 당국을 잘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당국에 예를 들어서 위안화 예금을 했는데 이게 위안화 가치가 녹아날까 봐. 그리고 튀르키예에서 리라화 가치가 자꾸만 녹아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을 대신 사는 이런 경우가 점점 늘어나니까 금값이 올라도 따라 사는 이런 수요가 갑자기 급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범인이 있습니다. 바로 파월이죠. 폴 볼커는 금리를 크게 끌어올려서 금값을 끌어내리고 달러 패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파월은 2019년 7월에 금리를 내렸는데 이때 미국 경제가 정말 좋았거든요. 그런데 금리를 내리니까 좀 뻘쭘하잖아요. 그래서 보험성 금리 인하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경제가 좋은데도 금리를 낮추니 이거 좀 황당하죠. 그러니 금값이 다시 튈 수 있는 그런 금융 환경을 바로 다른 사람도 아닌 파월이 만든 겁니다. 사실 예전에도 이 보험성 금리 인하는 금값 상승의 원인이 됐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그린스펀이죠. 이 보험성 금리 인하라는 용어는 파월이 처음 만든 게 아니라 그린스펀이 처음 만든 단어인데 1998년에 호황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0.7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이때 그린스펀이 보험성 금리 인하라는 표현을 썼는데 딱 1년 뒤부터 금값이 오르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2019년 9월에 야 이거 파월이 하는 짓 보니 앞으로 돈 엄청 풀겠구나. 그러니 금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근데 파월은 지금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내 임기 동안에 어떻게든 호황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자신의 임기 동안 연착륙을 시키고 그리고 이 연준 의장에서 물러나고 싶어 하거든요. 이런 님티는 계속해서 금값을 자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2025년 이후에 금값의 미래를 결정한 요소들을 꼽아보자면 자 이렇게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 상승 요인부터 먼저 보면 금 채굴량은 계속해서 정체된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렇지만 금 생산량은 최근 들어서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채굴량은 정체돼 있는데 왜 생산량은 늘어나느냐? 금값이 이렇게 많이 오르게 되면 도시광산이 작동하게 됩니다. 도시광산이라는 게 뭐냐? 자, 우리 전자제품에도 금이 들어가거든요. 우리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컴퓨터에도 극소량이지만 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값이 쌀 때는 여기서 금을 추출하는 비용보다 금값이 싸니까 추출을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금값이 비싸면 이제 컴퓨터나 스마트폰 이걸 재처리할 때 금을 여기서 더 많이 뽑아내려고 어떻게든 노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금 생산량 자체는 조금 늘고 있거든요. 이게 금값을 결정하는 아주 미묘한 요인으로 앞으로 작동할 겁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은 계속해서 금 매입을 지속할 거라서 이건 금값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파월은 완벽한 연준 의장이 되고 싶어하고 여기다가 트럼프는 지금 연준에 계속 금리 낮추라고 압박을 하고 있죠. 만약에 파월만 물러나면 더 빠른 속도로 금리를 낮출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금값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에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는 정말 높았어요. 뭐 낮았다 해도 3.5였고 제일 높았을 때 20%였는데 20% 가기 전까지 한 15%까지는요. 이렇게 기준금리가 높아도 금값이 계속 올랐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물가 상승률이 높으니까 금리를 아무리 높여도 이렇게 금값이 올랐던 1970년대 사례로 볼 때 물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한다. 그러면 금값이 다시 한번 자극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안 좋으면 종이돈을 너도 나도 마구 찍거든요. 전 세계 어디든 계속해서 종이돈을 남발하게 되면 결국 금값을 자극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락 요인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은 금값 오르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진짜 경기 수준으로 싫어하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대신 키우려고 하고 있죠. 이것도 금값 하락 요인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경기 호황과 불황,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미국 경제가 호황을 보인다. 이것도 당연히 금값이 오르죠. 왜? 돈이 넘쳐나니까요. 미국에선. 근데 만약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온다. 이건 금값 하락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경기 침체가 오면 금융시장에서 신용경색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면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금을 팔아야 되죠. 그래서 경기 침체 시에는 금값이 떨어지는데 이것도 아주 미묘한 게 있는데요. 그냥 불황 정도만 온다. 그러면 미국 정부가 돈을 많이 찍을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상승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로 아주 경기가 나쁘다. 이건 금값이 떨어지지만 불황이다. 애매하게 나쁘다. 이건 상승 요인이죠. 그리고 또 하나, 연준 의장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진짜 중요해요. 만약에 매파다, 폴 볼커처럼 그런 사람이 언젠가 등장한다. 그러면 금값 하락 요인이 될 겁니다. 근데 문제점은 금값이 지금 비싸도 너무 비싸죠. 그래서 지금 당장 사는 건 이거 리스크가 정말 크거든요. 더군다나 금값을 지금 끌어올리는 게 바로 중국, 튀르키예 뭐 이런 나라들이다 보니까 정말 세계 금융시장을 장악한 미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비싼 금값, 이런 상황에서 금을 사는 게 정말 쉬운 결정이 아니죠. 그렇지만 장기적인 시각, 10년, 20년 이렇게 먼 시각에서는 금을 살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앞으로 반복적으로 경기 불황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다가 그때마다 우리 인류는 계속해서 돈을 더 많이 찍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위기를 넘겨왔습니다. 그래서 금을 사두는 게 어느 정도는 필요하죠. 그리고 비트코인하고 경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문제는 비트코인하고 이게 성격이 좀 다른 게요. 비트코인은 약간 나스닥 지수나 이렇게 경기 상황하고 같이 동행하거든요. 근데 금은 약간 역행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하고 나스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리스크를 해지한다 그랬을 때는 금을 어느 정도 보유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9년에 제시했던 건 어떤 비중이었냐? 전체 자산의 달러를 50%, 금을 10% 갖고 계세요라고 19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금을 사두지 않았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미국 경기 침체 시에 달러화 표시 금값이 하락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어떻게든 금값을 끌어내리려는 과정에서 금값이 일시적으로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노려보는 것도 금을 사는 한 가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략은 적립식으로 꾸준하게 금을 사는 거죠. 언제 떨어질지 잘 모르니까 일단 조금 사다가 약간 금값에 대해서 익숙해진 다음에 정말로 금값이 떨어지는 그런 대형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그때 본격적으로 금을 금융자산의 한 10% 정도, 요 정도까지는 보유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금을 투자한다 이런 쪽이 아니라 오히려 리스크를 해지하는 그런 쪽에서 금을 어느 정도 보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다만 미국의 경기 침체 시에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지금까지의 경향으로 볼 때 원화 표시 금값도 하락한다는 보장이 없다. 요거 하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금을 보유하는 방법, 많은 분들이 골드바를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골드바나 아니면 금은방에서 금을 사면 부가세만 해도 10%입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판매 수수료를 받아야겠죠. 보통 5%에서 한 7% 받더라고요. 그러면 금값이 원래 시장 가격보다 15에서 17% 비쌉니다. 자, 이렇게 사면 금값이 적어도 15% 이상 올라야, 그래야 손익분기점을 넘잖아요. 그래서 실물금을 사서 투자를 한다. 이건 약간 세금과 수수료 측면에서 손해를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금 ETF. 아니, 이것도 굉장히 제가 보기에 안 좋은 상품인 게 지속적으로 증권사에 수수료를 내야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손해를 볼 수 있어서 별로 좋지 않은 데다가 양도 차익에 과세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은행의 골드뱅킹도 대체로 높은 수수료에다가 양도 차익 과세가 있기 때문에 역시 안 좋죠. 그래서 금을 투자하는 가장 세금을 절감하고 수수료도 가장 낮은 방법은 KRX 금 시장에 투자하는 건데, 이거 한국거래소입니다. 이거 대한민국이 망하는 수준 아니면 KRX 금시장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낮은 수수료에다가 양도 차익 비서과세 때문에 가장 이 금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KRX 금시장에 한 가지 약점이 최근 들어서 생겼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KRX 금시장이 가장 싸게 금을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아시게 되니까 너도 나도 KRX 금시장에서 금을 사려고 하거든요. 근데 한국거래소에서 빨리 금을 사와서 금을 공급해주면 되는데 요걸 느리게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김치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가격보다 한 3% 비싼 적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가 한참 동안 김치 프리미엄이 붙으면 뒤늦게 한국거래소가 금을 사와서 물량을 공급하다 보니 김치 프리미엄 때문에 국제 가격보다 한 3, 4% 비싸게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조심해서 한국거래소가 금을 사서 좀 물량을 풀 때, 이럴 때 산다면 국제 가격에 좀 살 수 있다. 이런 점도 약간 감안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에 투자를 할 때는 어디까지나 이 위험 자산에 투자할 때 해지 차원, 이게 반대 방향이니까 투자를 하는 거지,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금을 산다면 이 금값 변동에 막 속이 타거나 막 이런 일이 되게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금이 안전자산이라고 잘못 알려져 있는데 생각보다 금값의 이 가격 변동폭이 꽤 큽니다. 그래서 금을 보유할 때는 어디까지나 내가 달러 자산을 갖고 있고 나스닥에 어느 정도 투자를 했고, 그리고 혹시 비트코인에 투자했다 그럴 때 뭔가 좀 방향이 다른 자산을 갖고 싶다, 이런 측면에서 금융자산의 한 10% 이내로만 투자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금 투자 방법이 아닐까, 그리고 투자라는 단어보단 해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박종훈의 지식 한방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